네, 계속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열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장원중 국제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 3시 17분쯤이죠. 평안남도 평성에서 동해상 이 일본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지금 미사일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우리 시간 새벽 3시 17분에 발사가 됐고요. 예. 이 시간은 미국으로 치면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후 낮 1시 17분, 그러니까 한낮, 미국 평일 한낮에 이 소식이 전해지도록 아마 그것도 의도해서 쏜 것 같습니다. ICBM급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건 ICBM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했던 게 지난 7월 4일과 지난 7월 28일 두 번 있었습니다. 예. 지난 7월 24일 처음 발사 때는 다 고각 발사였고요. 아시다시피 고각 발사는 이렇게 위로 쏴서 그러니까 정각 발사보다 더 위로 쏘므로 해서 가는 거리는 좀 줄이더라도 실제 사거리를 이 고각 발사로 실험하는 그런 형태죠. 예. 7월 4일 발사 때는 2,800km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39분 비행했습니다. 예. 7월 28일 날 3,700km 고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45분 비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방위상이 바로 얼마 전에 몇 분 전에 얘기를 했는데 4,000km를 훨씬 넘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고도가 4,000km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비행거리 시간이 50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정각 발사로 환산할 경우에 10,000km를 훨씬 넘어서 갈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국 서부권까지도 일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ICBM급 화성 14형의 실험을 이번에 북한이 한 거다. 예. 현재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평성에서 이 발사를 했다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 75일 전이죠. 9월 15일 화성 12형은 평양의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를 했는데 이번엔 평성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장소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순안공항 말씀하셨는데 결국 순안도 그렇고 평성도 그렇고 평양의 바로 북쪽에 붙어있는 군입니다. 순안이 북서쪽에 붙어 있다면 평성은 바로 정북쪽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쪽이 북한의 군수공업 단지가 있다는 저희가 예전부터 분석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미사일을 만든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발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 9월 15일 도발 이후 화성 12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무력 완성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는 게 김정은의 계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성 14형을 실험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예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각 발사가 아니라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그건 아직 북한이 정각 발사를 할 정도의 신뢰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왜 그러냐? 7월 28일 날 고각 발사를 했을 때 그 재진입 단계가 일본의 카메라에 잡혔는데 세 조각으로 분리됐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정각 발사하기 전에 고각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사실 북한이 위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정각 발사했을 때 태평양 상공에서는 재진입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각 발사를 하면은 이것이 1,000km를 날아갔다고 하고 1,000km까지는 북한의 레이더. 우리가 지금 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을 오늘 새벽이죠. 미사일 발사한 것을 그걸 파악할 수 있었던 것도 북한이 그 탐지용 레이더를 가동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는 북한이 재진입 단계를 자기들의 레이더로 잡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각 발사 전에 마지막으로 고각 발사 테스트를 했고 데이터가 나왔을 겁니다. 아직 군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진입이 어느 정도 성공 단계에 이르렀다 하면은 다음 단계로는 일본 열도를 넘어서 정각 발사 한 8,000km 이상을 발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엊그제부터 사실은 좀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일본 언론에서는 미사일이 3개가 발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혹시 실패라고 봐야 될 좀 성급한 이야기인가요? 예, 그건 아직 정확한 저희가 판단이 필요한데요. 예. 우리 국방부, 우리 합참도 그랬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그렇고, 미사일은 한 발이 발사됐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일본 측 언론에서 나오는 세 것이 발이다. 최종 단계에서 뭐 3조각이 나왔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2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재진입이 지난번처럼 부서져서 3조각으로 나눠졌을 경우가 가능성이 있고, 예. 아니면 북한이 다탄두를 실험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미사일의 탄두에 3개를 갖다가 하나의 추진체에 3개의 탄두를 실어서 최종 단대에 보내는 건 한 단계 진보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테스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다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신 교수님 말씀처럼 처음에 일본 NHK가 3발을 발사했다고 했던 건 오보였지만 그 다음에 나왔던 추측처럼 재진입에 실패했나 보다. 그것은 탄두가 깨졌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된 다탄두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3개로 분리돼서 낙하했다.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이 제일 높은 가능성의 시나리오는 우리한테는 더 기분이 안 좋은 그 불행한 시나리오 쪽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 어제 그제서부터 북한의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자, 9월 15일 이후 잠잠했던 북한이 75일째 되는 오늘 새벽 이렇게 기습적으로 도발을 감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구 박사님?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죄송합니다.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지난 한 60여일 동안 이제 이 군사 도발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65일 동안이라고 하는 게 75일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어떻게든 이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방식을 통해서 북한이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1차 목표가 이제 그걸 위한 총력적 외교전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도 뭐 최소한의 성의는 보인다고 숭타오를 특사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북한의 최종적 대답이죠. 우리 길 그대로 가겠다. 뭐 미국이 중국이 뭐 압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거를 대내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직접적으로는 미국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CBM을 발사해야 미국에 대한 메시지의 효과가 커지겠죠. 그렇죠. 예, 다만 이게 정말로 예전처럼 일본 열도를 지나서 태평양성 어느 지점인가 떨어지는 순간 미국 국민들이 받는 그 충격의 체감도는 확 높아지는 거죠. 위협이 느껴지겠죠. 그러나 결국은 일본 열도 앞에 떨어뜨리니까 이건 이제 발사 떨어뜨리는 장소를 지정해 놓고 각도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효과는 최대화하면서 우리가 ICBM급을 갖고 있고 계속 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주면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 효과는 최소화하는 그런 상당히 잘 계산된 북한 입장에서 이런 도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군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사드 배치 이후에 그 군사적 지형이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노동 정도는 우리가 탐지뿐만 아니라 요격이 가능한 체제를 어쨌든 우리가 한반도 전역은 아니지만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4,500km 이상을 고각 발사해서 떨어지면 이게 막 25 이상의 속도가 나니까 우리가 탐지는 할 수 있지만 사드로 요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사드를 무력화하는 다양한 방식의 자기들의 기술과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사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의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어 체계를 또 갖춰야 됩니다.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군비 경쟁이 무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 점에서 직접 사드 배치 이후에 변화된 남북 간의 군사적 상황에 대한 북한 측의 대응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중국에 대한 입장입니다. 지금 시진핑 체제가 2기가 출범하면서 상당히 뭐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북한은 중국조차도 우리의
이 핵 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에 반대한다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중국한테도 분명하게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미국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니까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시진핑의 입장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자신들의 체제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미사일과 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국제사회가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어쨌든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자신들이 핵 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체제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고 뭐 한반도의 전략 자산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들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북한에서는. 그래서 자신들은 어쨌든 핵무기를 완성하고 미사일 ICBM급을 완성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뭐 중국이 또 단독 제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마지막에 군사적 옵션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은 이 길로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게 지금 중국이 계속 쌍중단, 뭐 쌍계 병행 이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뭐 한국이나 우리나 미국은 어쨌든 그건 고려하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핵화 전에 어떤 핵을 좀 동결하면서 가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이런 식의 이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될 거예요. 제재 압박이 계속 나올 거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기본적으로 전략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한 다음에 끌어내겠다 대화로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옵션은 사실 대북 원유 금수잖아요. 중국은 지금 원유 금수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북한에다가 특사를 파견했습니다만 만나지 못할 거를 알고 파견한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의 반응을 본다면. 그렇다면 결국 중국은 북한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으로서 순망치한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대북 제재를 하는 신용을 하면서도 결국은 북한의 어떤 숨통을 열어주는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핵 비핵화 이전에 핵 동결이라는 이런 프로세스도 우리가 한 번쯤은 내부적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2달 반째 뭐 민생 행보만 계속 김정은이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내부 단속용과 함께 외부, 특히 이제 미국을 향한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북한의 전략 도발,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은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겠다 하는 그런 셈법이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북한이 그간 뭐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북한의 위협의 최종 단계를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뭐 NSC도 하고 대통령께서 용납하지 않겠다 발표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준비했던 카드는 제재입니다. 유엔에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이 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북한의 원유 공급 중단, 그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 교수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조금 토론해볼 대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최 교수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중국의 쌍준단이라고 하는 그 입장이 우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조차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이 그걸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라고 하는 여론이 국내적으로 나오는 것을 노리고 저는 저런 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봐요. 미국 국내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중국이 쌍중단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북한의 그런 그 전략적인 목표와 교감하에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동맹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대북 정책을 미국과 교감하듯이 협의하듯이 중국 또한 북한과 그런 동맹적 관계 속에서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교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현실적으로 안 되니 아무리 제재를 가하고 또 중국이 안 움직이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라도 북한의 핵 개발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동결하고 그냥 일단 평화로 가자, 대화로 가자. 이 순간 저는 북한의 전략에 그대로 말린다라고 좀 봅니다. 맞으면 99.99%까지 완성된 단계에서 마지막 단추 하나 놔두고서 여기서 동결하자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최 교수의 현실주의적 관점의 제안을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관련해서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고 결론 내려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좀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는 게 북한이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미사일 도발, 뭐 전날까지 터무니없는 억측이다. 물론 좀 외무성 미국 연구소 공보실장 그분 떨어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바로 오늘 새벽 3시 뭐 17분에 또 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어요. 자, 제가 고 박사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고 박사 말씀에 공감을 해요. 지금 사실 쌍중단이니 뭐 쌍계 병행 이런 것들이 그 북한 공산주의의 하나의 통일 전술 전략의 일환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그거를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이 한반도 위기를 바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계속 이렇게 비핵화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은 적어도 그 체제가 무너지기 전까지 현 단계에서 볼 땐 비핵화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이 워낙 정상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저거를 기술적으로 묶어놓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미국은 자기네 나라 본토에서 전쟁이 안 벌어지면 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새벽 트럼프 대통령 긴급 성명이 혹시 장 부장님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아까 리포트 잠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화면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그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거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A missile was launched a little while ago from North Korea. I will only tell you that we will take care of it. We have General Mattis in the room with us, and we've had a long discussion on it. It is a situation that we will handle. 네, 처리한다는 의미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는데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인데 신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뭐 군사적 옵션도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틸러슨 장관을 언급하지 않고 국무장관을 언급하지 않고 국방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이 여기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옵션들 중에 군사적 옵션까지도 검토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갑자기 북한을 공격하거나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의 게임의 원칙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모든 옵션을 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디에서 얻어낸다? 유엔 안보리에서 얻어낸다. 다음 단계 지금 2371호와 2375호를 통해서 북한 수출의 90%를 차단하고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는 동결시키고 정제유는 200만 배럴 40%로 닦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유 공급 중단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압박을 중국에게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은 이제 그 문제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난 7월 28일 날 북한이 실험을 했을 때 그 고각 발사를 했을 때 화성 14형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결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박사님께서도 잠깐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고 또 이건 좀 일반론적입니다만 북한 ICBM이 완성되면 상황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런 얘기했다는 속보를 보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언가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는 그런 우려 내지는 그런 가능성을 대통령이 지금 염두에 두고 일단 얘기를 언급을 시작했다. 조금 이렇게 전에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여론이 북한 정말 골치 아프니까 쌍중단이라도 해서 여기서 그냥 좀 봉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자 테러 지원국 지정 이후에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압박 수단 역시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경제적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가진 꾸준히 해왔는데도 지금 먹히질 않고 있는데 한 단계가 남아 있는 거죠.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마지막 최후의 단계. 세 가지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원유 공급 중단, 북한 노동자 즉각 환송, 그리고선 북중 밀무역 차단. 이게 이제 외교적 경제적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고요. 근데 그거는 중국이 다 협조를 해줘야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거죠. 만일 중국이 거기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뭐냐면 미국은 다음 단계 군사적 옵션으로 간다. 그게 대단히 위험하다. 옵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사적 옵션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을 바로 때리는 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이들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그런데 하죠. 지금 뭐 항공모함 3척 가서 훈련한 것도 군사적 옵션이고요. 다음 달에 연합공군 훈련도 군사적 옵션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간다면은 유엔 제재 결의를 통해서 해상 봉쇄라든가 노플라이 존 설정도 군사적 옵션이고요. 그렇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옵션은 서지컬 스트라이크, 무력 공격 이전에 취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 단계를 올려가는 접근을 할 거다. 기본적으로요. 군사적 옵션은 지금 아까 신 교수가 얘기한 그런 것도 군사적 옵션입니다만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건요. 이른바 정밀 타격이에요. 정밀 타격 얘기는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최종 단계는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코리아 패싱을 하면서 미국이 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자신들의 본토가 위협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죠. 그들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국익이라는 게. 그래서 원유 공급 중단만 이끌어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장 부장이 속보로 전에 드린 그 대통령의 발언 있잖아요. 그것은 저는 대북 메시지 성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미국한테다가 그래도 군사 옵션은 안 되라고 지금 우리 대통령이 메시지를 넣을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메시지는 북한한테 당신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미국의 군사 옵션의 실행을 막을 상황이 못 된다. 라고 지금 대북 경고 메시지 일환으로 그 발언이 나온 걸로 제가 일단 해석이 됩니다. 혹시 이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비해서는 굉장히 덤덤하고 담담한 메시지잖아요.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벌써 며칠 전부터 다 예측됐던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예고됐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습 발사도 아니에요. 벌써 며칠 전부터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고된 발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준비된 대응을 한 겁니다. 그건 그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전 과정에 미국의 정보자산과 미국의 전략자산과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이 반응, 이것은 그동안의 대북 압박 정책이 좀 느슨해졌다거나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수준의 얘기는 전혀 아니다. 아주 냉정하게 북한의 대응을 예고하고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지금 공은 미국보다는 당황한 쪽은 중국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 교수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군사 옵션 이전에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나 외교 수단으로는 원유 중단 밖에는 남아있는 게 사실상 없게 돼요. 그리고 원유 중단을 통해서라도 군사 옵션 이전에 중단시키자고 하는 국제적 압박은 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압박을 이제 시진핑이 받게 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중국이면은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 텐데라고 했는데 이거 시진핑이 전대를 통해서 2기 출범한 직후에 특사를 보냈는데 송부장을 보냈죠.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공산당 국가에서 주석의 최측근을 보냈는데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준 것은 이미 미사일 발사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안 만나줬겠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 정말 중국이 종이호랑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원유 중단, 전면 중단은 아닐지 몰라도 절반 이상의 원유 중단이라든지 이런 수준까지 가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외교적 압박 수단이라고. 자, 지금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중국이 많은 부분 키를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나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 EU에서도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어떤 물론 이른 새벽이긴 하지만 발표한 게 있습니까? 없겠죠. 중국 반응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거 없습니다. 중국 시간이 우리보다 1시간 느리기 때문에 아니 일본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회의도 하고 일본 우리가 시간이 갔지만 일본은 그리고 자기네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고 또 아베는 원래 이 북한 안보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또 이 레버리지를 삼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현재 오전 7시가 돼가는데 아직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중국이 최근에 단둥에 있는 중조 의결을 끊었다든지 또 중국 내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조치들, 물론 일부 랴오닝성하고 지린성은 예외를 뒀지만 그 조치를 통해서도 뭔가 불쾌함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사를 만나지도 않은 김정은에 대한 불쾌함을 표시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새벽에 발사물을 해서 시진핑은
당연히 더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로 보입니다. 자,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과 또 우리 군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잠시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부터 NSC 전체 회의가 열렸고요. 미사일 발사가 된 이후 2분 만에 보고가 됐고 2차 보고 때 NSC 소집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우리 군과 청와대 대응 이 정도면 잘 한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잘한 거죠. 보고가 뭐 2분 내에 됐고 그리고 바로 또 NSC 소집했으니까 지난번에 몇 번 보면은 NSC를 뭐 늦게 소집했느니 보고가 늦게 되니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은 뭐 굉장히 빨리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정밀타격 훈련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이제 사후 여러 가지 대응이나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는 이제 굉장히 수준에 올라온 것 같은데 다시 그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중국 시진핑이 뭐 잠깐 불쾌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전 기본적으로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혈맹 관계입니다. 그리고 원유 그렇게 중단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이런 상황으로. 제가 그래서 다 다른 분 말씀에 다 동의하면서도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이 중국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압박을 하고 그 압박을 통해서 중국이 다시 북한을 압박해서 원유 중단을 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국내 상황도 있고 트럼프의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계산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에도 아시아 순방할 때 트럼프는 무기 장사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첨단 무기 산다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세 분 말씀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게 제재와 압박으로 해결을 하기는 대단히 현재 상황은 어렵지 않냐. 북한이 워낙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정상 국가인데다가 중국이 북한을 그렇게 버리기 쉽지 않은 게 또 중국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새벽의 대응은 뭐 매뉴얼에 입각해서 잘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NSC 전체 회의를 바로 소집한 것도 아주 잘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야 뭐 평가하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해 가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그 트럼프와 미국의 군사 옵션 이전에 뭔가를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절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국의 원유 중단 또는 원유 수급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압박하면서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적극적 입장을 그동안 표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가 어떤 면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당부할 수 있는 또는 요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도 뭔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다소 미온적인, 제재는 하지만 미온적인 입장이었다면 좀 더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으로 돌 수 있는 마지막 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고 중국이 대북 정책에 약간 강도를 높였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중국으로서도 북한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달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이 문제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호소하는가라고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전제가 한미 간의 아주 긴밀한 외교적 공조와 군사적 공조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 정부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속보, 방금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말씀하셨는데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보다는 여전히 미국, 일본 간의 긴밀한 공조의 정황이 또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통화를 했대죠,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수상이 오늘 오전 우리 시간 6시 30분부터 한 20여 분간 통화를 했고 아직까지 당연히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반도에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보다 미국과 일본이 우선 더 긴밀하게 공조하는 모습은 이번에도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코리아 패싱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미국을 피하려다가 일본 이의지에 떨어뜨린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물론 불쾌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고각이 아니라 조금 사선으로 발사를 했으면은 뭐 미국의 위협이 되겠지만 그걸 피하려다가 일본 해역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잠시 후에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거를 대내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직접적으로는 미국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CBM을 발사해야 미국에 대한 메시지의 효과가 커지겠죠. 그렇죠. 예, 다만 이게 정말로 예전처럼 일본 열도를 지나서 태평양성 어느 지점인가 떨어지는 순간 미국 국민들이 받는 그 충격의 체감도는 확 높아지는 거죠. 위협이 느껴지겠죠. 그러나 예. 결국은 일본 열도 앞에 떨어뜨리니까 이건 예. 이제 발사 떨어뜨리는 장소를 지정해 놓고 각도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효과는 최대화하면서 우리가 ICBM급을 갖고 있고 계속 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주면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 효과는 최소화하는 그런 상당히 잘 계산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도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군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사드 배치 이후에 그 군사적 지형이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예. 그 노동 정도는 우리가 탐지뿐만 아니라 요격이 가능한 체제를 어쨌든 우리가 한반도 전역은 아니지만 예. 갖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4,500km 이상을 고각 발사해서 떨어지면 예. 이게 막 25 이상의 속도가 나니까 우리가 탐지는 할 수 있지만 사드로 요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사드를 무력화하는 다양한 방식의 자기들의 기술과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사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의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어 체계를 또 갖춰야 됩니다.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군비 경쟁이 무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예. 어쨌든 그 점에서 직접 사드 배치 이후에 변화된 남북 간의 군사적 상황에 대한 북한 측의 대응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중국에 대한 입장입니다. 지금 시진핑 체제가 2기가 출범하면서 상당히 뭐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북한은 중국조차도 우리의 이 핵 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에 반대한다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중국한테도 분명하게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미국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니까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시진핑의 입장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자신들의 체제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예. 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미사일과 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국제사회가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어쨌든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자신들이 핵 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체제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고 뭐 한반도의 전략 자산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들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북한에서는. 그래서 자신들은 어쨌든 핵무기를 완성하고 미사일 ICBM급을 완성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뭐 중국이 또 단독 제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마지막에 군사적 옵션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은 이 길로 갈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게 지금 중국이 계속 쌍중단, 뭐 쌍계 병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우리 뭐 한국이나 우리나 미국은 어쨌든 그건 고려하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핵화 전에 어떤 핵을 좀 동결하면서 가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예. 이런 식의 이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될 거예요. 제재 압박이 계속 나올 거고 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기본적으로 전략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한 다음에 끌어내겠다 대화로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옵션은 사실 대북 원유 금수잖아요. 예. 중국은 지금 원유 금수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북한에다가 특사를 파견했습니다만 만나지 못할 거를 알고 파견한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의 반응을 본다면. 그렇다면 예. 결국 중국은 북한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으로서 순망치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예. 계속 대북 제재를 하는 신용을 하면서도 결국은 북한의 어떤 숨통을 열어주는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예. 핵 동결, 핵 비핵화 이전에 핵 동결이란 이런 프로세스도 우리가 한 번쯤은 내부적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건 아직 정확한 저희가 판단이 필요한데요. 예. 우리 국방부, 우리 합참도 그랬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그렇고 미사일은 한 발이 발사됐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일본 측 언론에서 나오는 세 것이 발이다. 최종 단계에서 뭐 세 조각이 나왔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재진입이 지난번처럼 부서져서
세 조각으로 나눠졌을 경우가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북한이 다탄두를 실험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미사일의 탄두에 세 개를 갖다가 하나의 추진체에 세 개의 탄두를 실어서 최종단대에 보내는 건 한 단계 진보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테스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다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신 교수님 말씀처럼 처음에 일본 NHK가 3발을 발사했다고 했던 건 오버였지만 그 다음에 나왔던 추측처럼 재진입에 실패했나 보다. 그것은 탄두가 깨졌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된 다탄두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3개로 분리돼서 낙하했다.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이 제일 높은 가능성의 시나리오는 우리한테는 더 기분이 안 좋은 그 불행한 시나리오 쪽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 어제 그제서부터 북한의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자, 9월 15일 이후 잠잠했던 북한이 75일째 되는 오늘 새벽 이렇게 기습적으로 도발을 감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구 박사님.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죄송합니다.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 한 60여일 동안 이제 이 군사 도발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65일 동안이라고 하는 게 75일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어떻게든 이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방식을 통해서 북한이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1차 목표가 이제 그걸 위한 총력적 외교전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도 뭐 최소한의 성의는 보인다고 숭타오를 특사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북한의 최종적 대답이죠. 우리 길 그대로 가겠다. 뭐 미국이 중국이 뭐 압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북쪽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쪽이 북한의 군수공업 단지가 있다는 저희가 예전부터 분석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미사일을 만든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발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 9월 15일 도발 이후 화성 12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무력 완성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는 게 김정은의 계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성 14형을 실험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예측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각 발사가 아니라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그건 아직 북한이 정각 발사를 할 정도의 신뢰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7월 28일 날 고각 발사를 했을 때 그 재진입 단계가 그 일본의 카메라에 잡혔는데 세 조각으로 분리됐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정각 발사하기 전에 고각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사실 북한이 위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정각 발사했을 때 태평양 상공에서는 재진입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각 발사를 하면은 이것이 1000km를 날아갔다고 하고 1000km까지는 북한의 레이더. 우리가 지금 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을 오늘 새벽이죠. 미사일 발사한 것을 그걸 파악할 수 있었던 것도 북한이 그 탐지용 레이더를 가동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는 북한이 재진입 단계를 레이더로 자기들의 레이더로 잡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각 발사 전에 마지막으로 고각 발사 테스트를 했고 데이터가 나왔을 겁니다. 아직 군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진입이 어느 정도 성공 단계에 이르렀다 하면은 다음 단계로는 일본 열도를 넘어서 정각 발사 한 8,000km 이상을 발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엊그제부터 사실은 좀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일본 언론에서는 미사일이 3개가 발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혹시 실패라고 봐야 될 좀 성급한 이야기인가요? 네, 계속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열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장원준 국제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 3시 17분쯤이죠. 평안남도 평성에서 동해상 이 일본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지금 미사일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우리 시간 새벽 3시 17분에 발사가 됐고요. 이 시간은 미국으로 치면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후 낮 1시 17분, 그러니까 한낮
미국 평일 한낮에 이 소식이 전해지도록 아마 그것도 의도해서 쏜 것 같습니다. ICBM급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건 ICBM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했던 게 지난 7월 4일과 지난 7월 28일 두 번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처음 발사 때는 다 고각 발사였고요. 아시다시피 고각 발사는 이렇게 위로 쏴서 그러니까 정각 발사보다 더 위로 쏘므로 해서 가는 거리는 좀 줄이더라도 실제 사거리를 이 고각 발사로 실험하는 그런 형태죠. 7월 4일 발사 때는 2,800km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39분 비행했습니다. 7월 28일 날 3,700km 고도까지 올라갔습니다. 45분 비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방위상이 바로 얼마 전에 몇 분 전에 얘기를 했는데 4,000km를 훨씬 넘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고도가 4,000km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거리 시간이 50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정각 발사로 환산할 경우에 10,000km를 훨씬 넘어서 갈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국 서부권까지도 일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ICBM급 화성 14형의 실험을 이번에 북한이 한 거다. 현재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평성에서 이 발사를 했다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 75일 전이죠. 9월 15일 화성 12형은 평양의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를 했는데 이번엔 평성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장소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순안공항 말씀하셨는데 결국 순안도 그렇고 평성도 그렇고 평양의 바로 북쪽에 붙어 있는 군입니다. 순안이 북서쪽에 붙어 있다면 평성은 바로